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담뱃값이 인상이 됐죠.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은 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우리 경제 디공포에 대해서 또 한국 경제 조로화 논쟁이 함께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 한국은행의 변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려되었던 논쟁이었습니다. 디공포 논쟁이 또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 지경까지 왔다 하는 얘기를. 이 지경까지요? 네, 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디공포 얘기를 아마 수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체로 시청자분이 디공포에 대한 논쟁, 네. 디공포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하나는 유럽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이에 D자를 따서 디공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신조가 있었죠.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경제 성장만큼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해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경제 성장 의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서 거기에 그 D자를 따서 D 이렇게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은 이 디공포에 대한 논쟁이 작년부터 됐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성격이 좀 바뀌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디공포 논쟁했을 때는 디스인플레이션 논쟁의 D자였었죠. 네. 근데 사실상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들어오면서 이번 달까지 2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이 0%대 진입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도 이제는 일본 유럽식으로 디플레이션의 D자 논쟁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같은 디공포 논쟁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질적으로 더 악화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디공포 논쟁이다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물가 수준이 얼마나 낮길래 이 또 디공포 논쟁이 재가열됐는가를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수치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좀 비교도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보면 2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는 네.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 0.5%로 발표했다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죠. 저도 사실 어제 그 땅끝 그 목포에 가서 강의하고 이제 올라오다가 멀리 다녀오셨군요. 이게 밤에 올라오다가 한국전력공사에 있는 아는 분이랑 같이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냐 하는 것이 아마 전력공사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2월 달에 담뱃값 인상이 있었죠. 네. 이 담뱃값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게 0.6%포인트 정도 됐죠. 그러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 0.5%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담뱃값 인상분 0.6%포인트를 빼면 오히려 0.1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들, 사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는 물가 상승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 국가에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과처럼 디플레 논쟁할 때 일본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담뱃값 인상 이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3년 4분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일본보다 낮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네. 올해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각국들이 이렇게 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국보다 2배나 잘 사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리보다 높은, 우리가 오히려 낮은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국의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보면 물건을 생산해야 어떤 마트를 통해서 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 선행 지표가 생산자 물가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런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순히 2월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가 네. 이렇게 낮은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 제2의 유동성 장세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한번 짚어봤습니다는 그러한 그 증시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영란은행 이렇게 중앙은행 회의가 있고 네. 인도, 호주, 싱가포르에서 중앙은행 회의들이 잇따라 4일, 5일에 걸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려다가 그거보다 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이슈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큰 이슈가 이게 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보다는 이게 물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이게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물가가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그 이유도 자세히 짚어봐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일본과도 비교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진다. 글쎄요, 어찌 보면은 경제 발전 단계 높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성장률이 더 크다는 얘기도 될 텐데, 그래서 이 조로아 얘기도 나오는 것도 싶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물가는 대표적인 경제 활력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 진행자분께서 사실상 아무리 활동적이라 하더라도 내 능력 이상으로 사실 너무 활동적이면 네. 시청자분이 거북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물가가 경제 활력 지표가 너무 과잉되면 인플레해서 경제에서는 사실 시청자분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네. 그게 문제가 되는 소지고요. 그다음에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행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어떻습니까? 시청자분이 또 거북스럽게 보거든요. 왜 이리 힘이 없노? 그렇습니다. 네, 얘기 나오죠.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항상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적정한 물가 네. 하는 활력 지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람도 그 나이에 맞게끔 활력을 유지해야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경제 활력 지표는 물가 이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국가에 비해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가장 종합적인 경제 활력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 경제 연령이 그만큼 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늙는 현상을 조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가가 떨어짐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연령상으로 보면 너무 탄력을 잃는 게 아니냐 하는 조로아 논쟁이 이렇게 되는 게 또 자연스럽게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네. 비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종합적인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통화 유통 속도, 그다음에 통화 승수 네네. 이런 것, 또 다른 경제 활력 지표도 지금 좀처럼 사실상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원활치 않고. 우리가 보면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없는 사람들은 아주 주머니도 팍팍 긁어서 한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동전 회수율이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대문 공원 앞에 이렇게 노숙자들한테도 사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도 과거의 경제가 이렇게 괜찮을 때는 사실 동전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는 동전이 이렇게 화폐 거래적 동기에서 그렇게 유용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액면가 10원보다는 그거 만드는 게 더 비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동전 폐지론까지 이렇게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소득층들이 동전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전에 대한 회수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반면에 어제 김영단 법도 통과했습니다는 사실 5만 원권 일의 회수 문제는 지금 정상적일 때는 한 70%까지 회수가 돼야 되는데 네. 자 어떠냐? 지금 회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신권이 나오면 바로 벽장 속에 가준다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도 경제 활력 지표와 상당히 관련돼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경제가 활력이 되고 거래 단위가 커지면 거기에 맞게끔 거래적 동기에서 5만 원권이 오히려 더 활력 있게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게 신용 편찬 과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거꾸로 돼서
거래 단위가 1원, 5원, 10원, 500원 이런 게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나라의 그 경제에서 종합적인 이런 경제 활력 지표인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경제 활력 지표인 통화 승수, 통화 유통 속도 이런 네. 것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조로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디플레이션 논쟁, 이것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 가만 보니까 문제 이제 원인 분석도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두고 이 원인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디플레이션이다, 아직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시각차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물가 낮은 것이 뭐 기본적으로 유가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해서 말이죠. 이 시각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각차가 한 3년 전서부터 진행됐죠. 예. 김정일 총재 시절부터 시작됐으니까. 한국경제TV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 못 가져왔습니다는 물가할 때 성장률과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총수요, 총공급 곡선입니다. 어리게 디맨드, 어리게 서프라이 곡선인데요. 네. 사실 좌측에는 성장률 놓고 우측에는 물가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이게 총수요 측 요인이 강냐, 총공급 측 요인에 따라서 네. 사실 그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 향후의 물가 전망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은 지금 뭐냐,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총수요 측의 물가 부진에 의해서 디플레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 생산도 어려워지고 소비도 어려워지고 수출도 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총수요를 보기에는 좀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는 소비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면 네.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에서 총수요 측 요인도 분명히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실질적으로 시청자분이 체감경기 안 좋은 것도 결과적으로 총수요 측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반면에 김정일 총재부터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 원자재 가격, 유가 이런 문제를 접어든 상태에서 3년 동안 지속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가가 막상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금리나 떨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책 당국에서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보기 어렵다. 유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된다. 하는 문제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급적 요인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한 달 전에도 디플레이션 논쟁이 됐을 때 정책 당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논쟁이 보기 어렵다. 2월부터 좀 지켜보자 했는데 2월에는 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책은 디펜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잘못 진단했다고 해서 다음에 경제 현상을 자기 나름대로 디펜스하기 위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뭐냐? 한계 물가가 총수요 쪽도 부진하는 여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이게 사실 지금부터 떨어졌습니까? 3년 전부터 떨어졌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땐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액면 그대로 인정해놓고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지. 내가 디프레션 논쟁이 안 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얘기해가지고 이 물가가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걔 디펜스 논쟁하기 위해서 자기의 합리성 부각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여전히 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우리의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유가 떨어지는 문제, 공급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공감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이제는 다시 보자 하는 한은까지도 사실 조선일보 일면톱에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했냐. 다시 한번 경기를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국민 입장에서 아마 입장을 대변해서 일면통까지 실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디공포 논쟁이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금리를 변경하는 문제가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 물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 때에 따라서는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공급 측 요인일까 수요 측 요인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대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수요가 부진하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든가 소비가 부진하다면 이걸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쉽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재정정책은 국회 동의를 거치고 국민의 조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통화정책입니다. 한번 진행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정정책이 중시할까 통화정책이 중시할까. 통화정책이 중요하죠. 예. 지금 전 세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도 앨런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보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아마 앨런 매크로 이코노믹 패러다임에서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정책이 쉽게 가져간다면 소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부족하다면 두 가지 측면이겠죠. 네. 금리를 내려서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소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주고 다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화 약세 부분을 유도해서 수출분의 경쟁력을 증가시켜서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이래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 정책 처방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공급 측 요인이다 하면 자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물가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나 손 놓고 있겠다. 손 놓고 있겠다. 자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자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니까 원자재 가격은 사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서 간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저물가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물가가 유가가 올라가기를 정책 당국에서 그쪽에 탓하는 것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리 유가 하락이라든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가지고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기다려달라 물가가 조만간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되지 않았냐. 자 지금은 정책은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소비라든가 수출이 부족해서 경기가 어려우면 국민의 경제 고통이 굉장히 심하니까 설령 나중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사실상 인플레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시킨 다음에 그때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다 올라가면 다시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내리면 되지. 사실 정책 당국에서 물가 요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데 세계 경제는 저성장 그다음에 국제 유가 하락세는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 국민의 고통만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마음과 정책 당국자의 마음이 서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물가가 지금 0%대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좀 우리 한국은행의 인플레 목표치죠. 밴드로 정해놓고 2.5에서 3.5. 워낙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목표치 자체도 좀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위원님. 예. 네. 어쨌거나 경제가 이렇게 그 경제 입법이라는 게 사실상 그 시간에 맞게 환경이 변하면 입법도 좀 이렇게 입법의 여건이 변했으니까 사실 과거에 괜찮은 입법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정책 여건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법과 현실 간의 괴리,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입법도 수정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진행자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젊었을 때 거기에 맞는 이렇게 규율을 대다가 자 규율이 그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좀 예를 들어 들었다. 그러면 그 젊었을 때 입법은 사실상 지금의 나이가 든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악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대도 또 변했습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자 한은법에서 물가가 안정돼 있다 하는 한은법 독립 문제 관련해서 그 문제는 빨리 변경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정한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화돼 그 대표적인 게 물가 안정을 감안하는데 인플레 타겟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 타겟팅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큰 제목에 우리 김연경 PD께서 CG의 큰 제목을 했습니다. 인플레 타겟팅. 자, 밴드폭을 설정했죠. 2.5에서 3.5%.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지금 물가는 0%대인데 밴드폭으로 2.5에서 3.5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굳이 하는 총재가 아니더라도 저거는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이 대목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도대체 지금 물가가 0%인데 인플레 타겟팅을 2.5에서 3.5로 1%포인트 정도 밴드폭으로 설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물가가 지금 저 하단선을 밑돈 게 30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0%대가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밑으로 떨어지는 하단 국면이 거의 해수로 보면 네. 3년째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뭐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인플레 타겟팅을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하자 해서 세 가지 안이 있죠. 자, 그래도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그대로 간다. 2.5에서 3.5 고집하는 시각 하나.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들어갔으니까 선진국에 맞춰서 네. 맨드폭은 일단 줄여라 하나. 첫 번째.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은 2%로 보다 명확하게 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안. 세 번째는 맨드폭만 없애달라. 하단선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가 선진국에 진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단선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세 가지 제안이 있죠. 물론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는 이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 지금 뭐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에서도 3년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인플레 설정은 하단선은 2.5% 설정하는데 물가는 0% 가는 네. 이게 그래서 저게 목표치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치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 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에 있어서는 인플레 타겟팅 선에 대한 논쟁은 빨리 현실에 맞게끔 이걸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논쟁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네. 리포트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각 한 가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이제 뭐 미국도 이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다 보니까요. 굳이 인플레 목표치를 설정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측면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국면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돈을 풀더라도 인플레 타겟팅선 2%에 아직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과거보다는 물가 여건이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장의 지위가 공급자가 우위해지는 서프라임 마켓, 공급자가 우위해지는 셀러 마켓이 아니라 지금은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이 우위해지는 디맨드 마켓, 그 다음에 바이어스 마켓으로 이렇게 바뀐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물건이 오버 서프라인 상태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이 인해서 물가가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물가의 적정 물가를 태도로는 소위 피셔 이퀘이션이라든가 테일러 존칙, 수정된 테일러 일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넷 앨런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그때그때에 따라서 목표치를 이렇게 위원회가 가져가는. 자, 한번 보세요. 제넷 앨런이 들어올 때 고용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고용시장 주도했죠. 근데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공익 수정하니까 이젠 물가 쪽으로 가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유연하게 바뀌자. 이게 옵티멀 컨트롤 룰, 최적 경도 공유입니다. 물가 목표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 지금은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문제가 된다면 물가 신경 쓰고 이게 정책 당국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도 국민에 맞춰준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뭐 통화 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변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큰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권고되고 있습니까?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물가 안정 목표에서 국회의원분들도 이건 좀 하는 법을 빨리 좀 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물가 안정을 목표로는 종전에 이 문제에서 빨리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 이제는 중앙은행의 목표에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 그래서 고용 목표든 성장 목표든 국민의 여러 가지 현안을 같이 다뤄주는 문제.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같이 재무부와 갖춰서 기획재정부 갖춰서 경기를 풀어간다. 경기는 뭐냐? 모든 문제를 같이 중앙은행 목표에도 수정돼야 된다. 같이 포함된다 하는 네. 이런 거에서 빨리 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고용 문제 같이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문제를 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자산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이게 우리나라의 사실상 그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실물 경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자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을 좀 바뀌어달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낮은 중앙은행 감독권 문제 이런 거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건 좀
빼고요. 네. 지금 현실적 문제에서 지금 올해 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 한줄 전쟁에서 지금 어쨌거나 정당성 여부, 이론적인 정당성 여부, 경기를 살리기, 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중앙은행 총재조차도 환율 전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쪽에 진정하는데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전쟁은 사전에 그 성격이 규명되는 거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환율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환율 전쟁입니다. 그게 뭐 그 산을 이론적으로 그게 환율 전쟁이다 아니다 이게 규명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에 동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소비 수출 부진합니다. 두 번째는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총사정 측면에서도 사실상 재정정책 측면에서 쉽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의 각국들이 가장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니까 이쪽 부분에서 좀 알아.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금통위원들의 지금 연봉이 얼만큼이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제발 좀 이게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중요한 정책에서 제발 이런 쪽을 좀 감안하셔서 모든 면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 처방이든 경기 진단이든 당신의 잘못된 점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이런 시각으로 하지 말라. 현실 그대로 보는 시각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고요. 15년 7개월 만에 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